자, 유형자산, 요 유형자산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자산이다. 그래서 보이는 자산인데, 보이는 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감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무형자산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감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개정 과목은 뒤에서 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고자산, 여러분들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본화 대상자산이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말하자면 자산 또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본화 대상자, 우리 자산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산이 6가지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당좌 자산,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이건 이제 유동 자산이겠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건 이제 유동 자산이고 밑에 거는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요거 묶어서 요 4개만 요것이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재고 자산, 그다음에 나머지 요거 다 해서 이게 자본화 대상 자산이에요. 요것이. 그런데 이 자본화 대상 자산을 정리해 드리는 거야. 또 매입하고 구입 시 모든 재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기합니다. 모든 재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기합니다. 이 모든 재비용이 여러분들 뭐 운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많다 그랬죠? 관세, 통관료, 뭐 철거비, 뭐 등등등 많죠? 이런 것들이야 많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관세 같은 거, 철거비, 또 제일 많이 나온 또 시운전, 수수료 다 쓸게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요거는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매출한다 봤을 때, 매출할 때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매출할 때는, 자, 그래서 매출할 때는 요거만, 매출할 때는 재고 자산만 매출 시, 요거만 재고 자산 매출 시에만 요거만 재고 말씀만 판매 관리비 모든 재비용은 매출 시 모든 재비용은 판매 관리비로 별도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산, 투자, 유형, 무형 여러 가지 등등 또 밑에 사채도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걸만 한다면 요 3가지는 무조건 뭡니까? 여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손실, 재고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 처분 시 모든 재비용은 모든 재비용이야. 모든 재비용은
모든 재비용은 무슨 손실. 이게 무슨 손실이다 뭡니까? 요거 또 모든 재비용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이에다가 모든 재비용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고 모든 것이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업 외 수익 계정으로 이렇게 별도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수익 계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켜. 그런데 매출할 때는 달라진다. 그래서 다음 저기 뭐 있어? 다음 뭐 조건 하나 있죠? 세금과 공과는 제외. 그렇죠? 여기서는 다한 세금과 공과는 제외.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요것만 여러분들 꼭 제외시키면 돼. 뭐 유가증권도 제외할 때도 있지만 그때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는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위에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고, 요 밑에는 요 위를 봤을 때 위에는 재고자산은 일반적인 상거래고, 요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당좌자산도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재고자산만 일반적인 상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뭐 이렇게 칠할 필요 없네. 더 헷갈리시니까. 재고자산만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유형자산을 여기에서 우리가 취득할 때 모든 비용 다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포함시키는 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괄취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괄취득.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얼마? 8천만 원에 일괄취득했대요. 8천만. 그런데 공시지가가 토지는 2천만 원이고 건물은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총 공급가격이 일괄 구입한 게 일괄 구입액이 구입액이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 여기 일괄 구입한 금액 이 8천만 원을 안 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는 공정가치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는 어떤 식으로? 토지부터 하려면 토지부터 토지 하셔서 토지 금액이 여기서는 왜 이래? 자, 토지 금액이 얼마죠? 여기는 공정가치가 공정이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합계 일괄 구입한 합계가 여기서는 공정합계 금액이 5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 계산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요것이 계산한 금액이 8천에다가 2천만 원 곱하고 그래서 나누기 해주니까 3,200만 원으로 안분이 된 거예요. 요거는 무슨 가격이에요? 토지로 안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는 또 이번에는 건물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건물이면 건물의 가격을 찾아야 되겠네요. 건물의 공정가액은 3천만 원이네. 합계는 5천만 원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준다면 요걸로 해서 계산한다면 계산한다면 8천만 원 곱하기 3천 2,400에서 5천만 원 나눠주니까 4,800만 원이 되겠네요. 요거는 건물을 안분해 준 금액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안분해서 3,200 맞죠? 28에 16 355 그렇죠. 3,220이 아닙니다.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 4,800 합쳐서 8천만 원으로 현금으로 일괄 구입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환취득에서는 동종재산 취득과 이종재산 취득이 있겠죠. 그렇죠. 자, 동종재산 취득은 내 차량을 상대방 차량, 똑같은 차량을 교환한 거. 이것이 동종재산 취득 교환이고요. 이종재산 취득 교환이라고는 뭐냐? 내 땅을, 토지를 상대방 건물과 교환한 거야. 그럴 때 이거는 이종자산 취득 교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종자산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게 되면 장부금액이 나와요. 자, 이 장부금액이 요것이 우리가 취득금액은 요 최초 기초가액이겠죠. 처음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마다 누계 합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장부금액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론상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이것을 분계한다고 하면 분계로 한다고 하면 요거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취득금액 취득금액은 뭐겠습니까? 여기는 유형자산이 되겠죠. 이게 유형자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 금액이 취득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약에 150만 원이다. 그러면 장부금액은 3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것을 분계한다고 하면 이것은 150. 그 다음에 취득금액 이것이 만약에 기계를 샀다. 그러면 이것이 뭐야? 유형자산이 이게 뭐가 되겠죠? 기계장치로 바뀌겠죠. 기계장치 얼마? 이것이 5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져서 이쪽이 모자르잖아요. 이쪽이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모자르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게 장부금액 표시에 분계할 때. 그러니까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장부금액을 나오는 금액이 요 금액인데 요 금액이 나오려고 하는 우리 분계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기계장치 500만 원 이렇게 분계해줘야 장부금액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 사람이 동종자산이다. 동종자산일 때는요. 동전 취득할 때는 이 장부금액으로 분계를 해줍니다. 동종자산 교환일 때. 동종교환시.
동정교환일 때는 요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50이 되겠죠. 350으로 마감을 해줘요. 내 기계를 상대방 기계를 바꿨을 때. 그러면 이걸로 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자산은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지만 이종자산 교환은요, 똑같은데 분계상에서 만약에 장부 금액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공정가치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공정가치, 상대방의 가격의 공정가치. 그래서 요거는 이종자산 교환일 때는 공정가치, 만약에 상대방 것이 요것이 400이었다 봅시다. 공정가치가 400이었다 보자. 그러면 요것은 어느 쪽이 모자르겠습니까? 대변이 모자르죠? 그럼 내가 더 좋은 걸 교환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는 기계장치, 여기 뭡니까? 기계장치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얼마? 여기서는 50만원이 이익이 생겼겠네요.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일 때는 유형자산 처분이 아니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공정가치로 분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여기 뭡니까? 이종자산은 20 말하자면 20으로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로 분계한다. 동정자산은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으로 이루어져서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뭐 문제가 나왔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신다면, 자, 볼게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번은 무슨 자산이 되겠어요? 요거는 똑같이 볼게요. 희소물산에서 공정가액 얼마, 취득가액 여기까지 나오고 요 차량이야, 차량. 여기 똑같아요. 희소물산의 공정가치 600 똑같은데, 요건 똑같은데, 차량을, 예제 1번은 차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으로 교환했어요. 이건 동정자산 교환이고요. 요 차량은 여기는 기계장치로 교환했어요. 이건 이종자산 교환입니다. 그래서 요 분계는 다 똑같아요. 여기다 본다면 여기다 바로 쳐드릴게요. 쓴다면 차변에 감가, 상가,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여기에서는 600만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얼마?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장부 금액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장부 금액은 얼마만 받으면 번전치기야? 400만원만 받으면 번전치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됐지만 여기 무슨 자산이에요? 여긴 동정자산 교환입니다. 동정자산 교환. 동정자산 교환이고 여기에서는 여기는 이종자산 교환입니다. 이종자산 교환. 이종자산 교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동정과 이런 똑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것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론상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요 공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똑같이 여기 나온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요건 얼마 있었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600만원. 그러면 장부 금액은 400만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똑같은 취득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봤을 때 들어온 거 보시면 여기에 내가 400만 원만 받으면 번전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것은 동종자산을 교환할 때는 우리가 그대로 여기가 말하자면 구역이죠. 구역. 여기는 구죠. 구.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새로운 또 차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으로 들어와서 차량 운반부 얼마 장부 금액은 400만 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건 9고요. 자, 이게 동종산 교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장부 금액으로 끝내줬기 때문에 유형산 처분 손실, 유형산 처분 이익이 없어진 것이고, 요거는 이종자산 교환일 때는 기계장치가 들어왔잖아요. 이 기계장치가 새로운 게 들어왔잖아요. 차량을 기계장치로 바꿨을 때는 여기는 공정가치로, 상대방의 공정가치로 분개해준다. 여기 공정가치는 여기에서는 얼마가 이루어졌습니까? 여기는 450에 신경 쓰지 않지만 여기는 450만 원을 우리가 공정가치로 분개를 여기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정가치를 얼마? 450을 해줬으니 어느 쪽이 모자라? 차별이 모자라? 대변이 모자라? 대변이 모자르죠? 그럼 차별이 모자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 대변이 모자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 계산하니까 50만 원이 이쪽이 모자라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종자산 교환은 상대방의 공정가치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공정가치가 나왔지만 여기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하고 장부금액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산 교환과 이종산 교환은 이런 원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취득이 또 있습니다. 자가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일괄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자산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급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을 지급했던 중도금을 지급했던 기성과가 들어갔던 모든 이자 하다가 이자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 돈을 빌렸던 이자를 냈던 차입금이든 이자 비용이든 다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건설적인 자산으로 우리가 분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건설적인 자산은 모든 걸 분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까지 들어가는 원재료, 이자 비용, 차입금, 계약금도 선급금이라고 분개하면 안 돼. 이자 비용, 차입금도 다 건설적인 자산으로 우리가 분개해준다. 신축 중인 공장의 건설 자금으로 사용할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얼마? 52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그냥 당좌예금이죠. 근데 동이자 비용의 자본화 대상 자산은 내 재산적 가치인데다가 재산적 가치의 계정 과목에다가 포함해서 분개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공장은 내년에 준공이 예정이다. 하여튼간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적인 자산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설적인 자산 520만 원, 그다음에 당좌예금 52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값어치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계정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지금 배운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부동산. 아까 비영업용 건물, 요거 비영업용 토지 있죠? 요것은 우리가 절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감가상각은 다시 한번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첫 번째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는 적었지만 비유동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서 투자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비영업용, 비업무용,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시키는 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완공되기 전까지 모든 비용이 어떤 거냐? 뭡니까? 원재료 뭐 금액도 있겠고, 원재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계약금도 있겠고, 또 차입금도 있겠죠. 돈을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입금, 은행에 돈을 빌릴 수도 있겠고, 차입이 생기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자 비용도 생기겠고, 중도금도 줘야 될 수 있겠고, 기성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우리가 건물 도급할 때 중간마다 이렇게 돈을 딱딱 줍니다. 10층짜리 건물을 10층의 값어치를 다 한꺼번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된다. 건설 중인 자산. 뭐 기성고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수수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됐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건설 중인 자산은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없어져요?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차변에 건물로 들어온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취득입니다. 무상취득. 무상으로 유형자산 여러분들 받았을 때 무형자산 취득한 경우 대가성은 없고 공정가치로 분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땅이나 건물을 줬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취득한 금액은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5억이었다. 5억이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게 8억이 됐다고 봅시다. 8억의 공정가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건물을 5억 주고 샀었는데 10년 지나니까 나 줄 때 8억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을 때 상대방은 5억으로 분개하지만 기부하는 건 5억으로 기부하는 거 상대방은 기부금이 되겠죠. 상대방은 그래서 상대방 분개 시 차변의 기부금으로 5억으로 분개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 건물이 나갔으면 건물, 뭐 토지가 나갔으면 토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죠. 여기는 5억으로 취득금액으로 분개해 줍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인 입장에서는 차변에 건물이 들어왔죠. 건물은 들어왔는데 얼마에 들어왔다? 8억에 공정가치로 분개하고, 대변에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잖아. 이게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8억으로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지급했을 때는, 상대방이 기부했을 때는 기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졌지만 받는 사람은 공시지가, 공정가치로 분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정가치로 분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관련된 추가 지출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유형자산에 관한 추가 지출. 자, 요것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유형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제가 건물 가격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동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유형자산 추가 지출이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연수가 증가된다, 실제 가치가 증가된다 해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 유형 자산을 분개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내가 수리를 했어도 차량을 유지나 보수, 원상을 시킬 때는 차량 가격이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수선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됐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에 거는 이것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거예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의 붕괴는요, 이건 자본적 지출로 떨어진 거예요. 자본적 지출.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똑같이 건물을 샀다 봅시다. 5억 주고 건물을 샀는데 어느 한쪽에서 건물을 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없을 때 샀어.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없던 게 새로 생기면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 이렇게 요건 자본적 지출로, 다시 말해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건물을 샀는데 건물 살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가 건물 산 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런 거 설치했을 때는 건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이것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건 비용 처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건물을 취득을 했어. 건물을 취득했는데 위에 옥상에 유리창 10장이 깨졌어. 유리창 10장을 깬 것을 다시 유지, 보수, 원상을 시켰어. 유리창 10장을 교체했다고 해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는 것은 비용 처리해서 우리가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 줍니다. 다 수선비인데 뭐만 차량은 개별 소비세가 있어서 차량은 차량 유지비로 떨어집니다. 차량 유지비로 별도로 분개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수선비는 없어요. 차량을 수선했더라도 차량 유지비, 차량을 기름을 넣더라도 차량 유지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갖던 뭐했던 당, 벌금을 딱지 띈 것은 그것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이것은 뭡니까? 유지, 보수, 원상 회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 원상 회복,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본적 지출은 말하자면 내용 연수가 증가되는 거. 우리 모든 건물은, 대한민국의 건물들은요, 최초 아파트를 건립해도 내용 연수는 20년에 그 생명력을 20년을 줍니다. 20년 이후에 다시 또 리모델링 하면 또 20년 줘서 40년, 또 리모델링 하면 또 15년, 그래서 최소한 55년이 지나야지만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내용 연수, 그 건물의 생명력을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자 학생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엔진 교체를 했다. 엔진 교체한 것은 수익적 지출이 아닙니다. 엔진 교체는 차량을 바꿨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 또한 용도가 변경된 것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서 나온 것들 여기 나왔죠? 그 내용료 증가, 엔진 교체, 냉난방 가지고 설치한 거, 증축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자본적 지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걸 보시게 되면 건물의 외벽에 페인트 칠을 벗겨져서 현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도색 작업을 했대요. 이렇게 주어졌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하는데 왜 제자가 들어가는 거냐? 수선비는 요건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그냥 본사 건물이다 그러면 800번대로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용도가 변경시켰대요. 용도 변경이라고 나왔네요.
용도 변경이 됐을 때는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래서 기계장치로 분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익적 지출은 이렇게 아까처럼 수익적 지출은 이렇게 수선비로 처리하는데 차량만큼은 차량 유지비로 떨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형자산 평가입니다. 유형자산 평가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가치가 감소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서 감가상각 3요소가 있는데 요건 취득원가, 내역연수, 잔존가액, 요것이 여러분들 우연치 않게 정액법에 의한 여러분들 요 공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내역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요것이 1년 감가상각비가 나온다는 거, 답이 뭐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감가상각비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되면 되겠어요. 자, 취득원가의 뜻이 뭐냐? 유형자산에다 구입가격에다 부대비용, 중개수수료뿐이 아니고 모든 비용 다 포함시킨다 그랬죠? 여기에 자본적 지출까지 여기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 취득원가라고 하는 것이고, 내역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평균적인 경제적 수명으로 추정되는 내역연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내역연수는요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가액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그렇죠? 자, 잔존가액 나온 것들 보시게 되면, 자, 잔존가액에서는 내역연수가 종료한 후에 처분 시 추정되는 처분 예상액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건물을 우리가 폐기 처분할 때는 어떤 걸 보냐면 무슨 철근서부터 미리 다 뭡니까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거한 것들이 잔존재화,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다 잔존재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잔존가치, 잔존가액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감가상각의 3요소가 이런 원리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역연수, 우리가 내역연수분의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비례법, 그 다음에 체감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중체감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건 딱 3가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액법은 균등하게 감가상각비 배분이 되는 거야. 올해 500만 원이다. 그건 다음 년도 500만 원, 그 다음 년도 500만 원. 정액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년 감가상각비가 답이 항상 나온다는 거. 이 1년 감가상각비에서 만약에 3개월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한다? 12분의 3으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12분의 3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야지. 3으로 한다면 뭐겠습니까? 이것이 분자의 12가 분모고 3이 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항상 분자의 값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치가 나오는 거야. 만약 1년치 감가상각비가 120만 원 나왔으면 곱하기 12분의 3을 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30만 원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공식들은 다 1년 감가상각비가 나온다. 이것도 1년 감가상각비, 모든 것이 다 1년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안 썼지만 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뒷장에 체감, 이중체감법도 요 계산하는 것이 다 이것이 다 1년 감가상각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지만 정률법과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비가 이번 연도에 500, 다음 연도에 350, 다음에는 320, 다음에는 200 이렇게 균등치 않게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정률법과 연수학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내역연수 합의라고 나왔죠. 만약에 내역연수가 5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3년 플러스 4년 플러스 5년 더하니까 내역연수 합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년이죠. 그래서
요거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렇게 내용연수 역순환으로 연수학계법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률법 공식도 외워야 되고 요거는 정률법은 이렇게 연수학계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셔서 요 세 가지는 다 1년 감가상각비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정률법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다는 거예요. 상각률은 나옵니다. 또한 잔존가치가 안 나올 때는 안 하면 되겠고 있으면 계산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이루어지지만 유형자산은 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갖고 인정해준다? 감가상각, 간접법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 요거 정액법과 정률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서 한번 이렇게 나온다 해서 공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먼저 처분이라고 나왔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 갖고 얘기했었습니까? 요걸 가지고 했었겠네요. 요거 취득가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장부 금액이다.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을 봤을 때 그러면 요거 분계상으로 분계할 때는 요 기초가액은 이론상에 분계할 때 기초가액은 여기 얼마 있었습니까? 5천만 원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3천만 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얼마? 2천만 원만 받으면 번전치기다. 장부 금액은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요것은 분개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3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요것은 뭡니까? 차량이라고 그랬죠? 차량 운반국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렇게 되고 나서. 자, 해놓고 나서는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나는 얼마만 받으면 이게 장부 금액이죠. 요 장부 금액이 표기법이 지금 얼마만 받으면 원전치기야? 2천만 원만 받으면 본전이에요.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1,500만 받았네요. 현금으로 1,500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쪽이 모자릅니까? 차별이 모자르죠? 차별이 모자랄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분 손실로 얼마? 여기서는 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3,000하고 1,500하고 500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대변이 모자르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져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차변과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일치시켜 주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무형자산서부터 들어가겠을 거니까 먼저 잠깐 10분 쉬었다가 4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